예, 지난 시간에 허용력 설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강도 설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응력으로 체크를 하던 놈을 강도 설계법에서는 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했죠. 강도라고 하면 응력 곱하기 면적, 즉 힘의 모멘트면 모멘트, 전단력이면 전단력, 하중이면 하중, 그러니까 충력이면 충력, 이런 식으로 힘으로 따지는 설계법이 강도 설계법이죠. 이 강도 설계법은 기본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SD는 뭐냐? SD는 설계 강도라고 하죠. 우리가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모멘트가 몇 톤짜리 보로 설계를 하겠다 하면은 그 설계 강도가 SD가 됩니다. 이 D의 약자가 디자인의 약자라서 설계 강도라고 하죠. SN은 공칭 강도라고 합니다. 공칭 강도는 단면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강도를 공칭 강도라고 하죠. 그럼 설계 강도는 이런 공칭 강도에다가 이런 P라는 개수를 곱하는데 이 P가 강도 감소 개수죠. 강도 감소 개수라는 얘기는 공칭 강도를 예를 들어서 구한 다음에 강도를 다운시켜주는 개수를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서 설계 강도를 얻어낸다는 뜻이죠. 설계 강도는 공칭 강도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율이겠죠, 일종의. 그럼 강도 감소 개수는 재료가 어떤 하중을 받느냐에 따라서, 부재가 어떤 하중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힘을 받을 경우가 0.85를 쓰죠. 전단이 0.80을 씁니다. 그 다음에 철근, 띠철근, 나선철근에 따라서 축방향 부재도 띠철근 기둥일 때가 0.70, 나선철근 기둥일 때가 0.80입니다. 0.75죠. 0.75. 이 네 가지 강도 감소 개수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칭 모멘트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왔다, 100톤 미터가 나왔다. 그러면은 설계 강도는 공칭 강도에 비해서 힘이니까 모멘트라고 그러면은 0.85 해서 85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기준을 한다고 해서 설계 강도, 공칭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S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수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다른 말로는 극한 하중 이렇게도 부르죠. 이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중입니다. 이거는 단면에서 발휘되는 하중이고 모멘트고,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중이죠. 개수 하중은 SI라고 하는 거에다가 갯말을 곱해서 SI는 뭐냐? 사용 하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죠. 사용 하중은 서비스 로드라고 합니다. 이 사용 하중은 뭐 통상 L이나 D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 L은 활하중, B는 고정하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사하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고정하중이라는 말로 용어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 하중을 그대로 우리는 사용하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개수하중은 사용하중에다가 갯마라는 개수를 곱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갯마가 하중 증가 개수이죠. 하중 증가 개수. 하중 증가 개수는 하중을 증가를 시켜주는 개수, 말 그대로. 활하중인 경우는 얼마를 증가시켜주고, 사하중인 경우는, 고정하중인 경우는 얼마를 증가시켜주고 다르죠. 자, 고정하중인 경우가 1.4배를 곱해주죠. 1.4배. 그리고 활하중인 경우가 1.7배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개수하중이라고 하는 놈은 사용하중 D하고 L에다가 1.4D 플러스 1.7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 U를 우리가 개수하중 또는 뭐 극한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하중 턴보다 이쪽 단면에서 발휘되는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 이 설계 강도가 더 커야 된다는 게 설계의 기본 원리죠. 뭐 이 정도가 강도 설계법의 뭐 기본 원리가 되겠고, 나머지 뭐 책에 나와 있는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의 힘의 성미 설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각 내용은 허용력 설계법과 강도 설계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강의는 강도 설계법만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허용력 설계법은 최근 3년간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고 거의 그 이외에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이 강도 설계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때문에 내용에서 강도 설계법만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자, 우리가 휨이라고 하면 플러스 휨, 마이너스 휨. 물체를 구부리려고 하는 하중 자체를 우리가 휨이라고 그러죠. 저런 휨을 받는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그러죠. 보. 이런 하중이 와도 이 보는 휨을 받고 또는 등분포 하중이 오더라도 물체는 이런 외력이 가해진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모멘트를 받는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보를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때 재료를 그 보의 거동과 응력과 뭐 이런 건 강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가정은 철근 및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 아까 1장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휨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중립축이 생기죠. 이러한 보의 모멘트, 즉 휨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변형률이 생긴다는 얘기죠. 중립축이라고 했던 놈은 변형률 제로, 응력 제로니까 여기는 아무런 변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윗부분은 압축 변형이죠. 압축 변형. 아랫부분은 인장 변형이 되겠죠. 이 변형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가하게 되죠. 위로 올라가면 압축 변형이 증가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인장 변형이 증가하고 선형으로 분포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정사항이 철근 및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축축 연단에서의 콘크리트의 최대 변형률은 0.003으로 가정한다. 자, 아까 콘크리트의 응력변을 곡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여기를 FCK라고 하고 파괴될 때 값이 얼마냐면 0.003이라고 했죠.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콘크리트의 허용 응력을 0.4 FCK로 다운시켜서 이 부분만 유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넘어가게 되면 콘크리트는 파괴가 된다라고 보지만 강도 설계법에서는 이 면적을 다 봐준다는 얘기죠. 파괴 상태까지 다 봐주는 설계법이 강도 설계법이죠. 그 대신에 하중을 증가시켜줘서 실제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강도를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서 강도를 좀 다운시켜주는 이런 안전율을 쓰고 있는 게 강도 설계법인데 어쨌든 강도 설계법은 부재의 파괴 상태의 모든 응력을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다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은 0.003이 되죠. 이 면적이 그대로 다 압축부에 그대로 다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면적을 전부 다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을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이 똑같이 그대로 다 여기 올라오죠. 이게 강도 설계법입니다. 허용력 설계법은 물론 0.4 FCK까지만 썼기 때문에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이 부분만 들어오죠. 이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각형 하중이 되는 게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이렇게 쓰던 놈을 강도 설계법에서는 전체 면적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의 콘크리트의 최대 변형률은 0.003이다 라고 하는 거고 항복 강도 F와 이하에서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의 탄성계수 배를 취하고 그 얘기는 이걸 쓰겠다는 얘기죠. FY 이하에서의 철근의 응력은 변형률의 탄성계수를 곱해서 쓰겠다. 그 얘기는
실제는 이런 곡선이지만 이 이하에서는 이걸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fy 이하에 해당하는 변형률에서는 탄성계수를 곱해서 응력을 그냥 쓰겠다. 두 번째, 그 이상이 되는 변형률에서는 여기가 항복 변형률이고 그 이상이 되는 변형률에서는 실제로는 철근의 강도는 fy일 때도 있고 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변형률에 관계없이 fy다 얘기죠. 여러분들 책에 있는 바이리니어 모델, 직선 두 개로 철근을 모델링하였다는 얘기죠. 무조건 철근의 응력은 무조건 fy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극한 강도 상태에서의 콘크리트의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변형률이고 변형률이니까 이거 입실론 C가 되고 여긴 철근의 변형률 입실론 S가 되죠. 자, 이 응력하고 이 변형률은 서로 비례 관계가 아니죠. 허용력설계법에서는 응력하고 변형률하고 응력이 다 비례 관계에 있지만 강도설계법에 오게 되면은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를 하지만 응력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를 하지 않죠. 단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서 압축 변형률하고 응력은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분포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분포로 가정해도 좋다.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압축력의 크기를 구하려면 압축부에 가해지는 이 콘크리트의 압축력의 크기 C를 구하려면 이 면적을 알아야 되죠. 이 면적을 알아내는데 이걸 적분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적분을 해서 쓰기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가정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냐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란색 면적과 빨간색 면적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모델을 제시를 했냐면 휘튼이라는 사람이 많이 실험을 해봐가지고 콘크리트의 압축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면적은 사각형 면적하고 이렇게 분포가 되는 사각형 면적하고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의 오값은 콘크리트가 파괴될 때 이 응력이 얼마냐고 그랬냐면 0.85 FCK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값을 A라고 해서 우리가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런 보죠. 이런 보에 압축부의 콘크리트만 유효하고 인장부의 콘크리트의 단면은 무시를 합니다. 왜 무시를 하냐? 인장부의 콘크리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다 철근이 받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하다고 보고 철근의 콘크리트의 인장부 단면적은 무시를 합니다. 중립축이고 철근 도심 위치고 이쪽. 자, 이 유효 높이 우리가 통상 D로 쓰죠. 그다음에 보의 폭 B로 씁니다. 중립축의 길이를 X라고 해서 통상 이제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X라고 하고 강도 설계법에서는 이 길이를 C라고 모델링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변형률이 있죠. 콘크리트의 변형률 얼마라고 했냐면 0.003에 도달을 하죠. 그 다음에 철근의 변형률 S가 있죠. 자, 이제 응력 분포를 보면 이 면적이 다 올라온다고 했죠. 이 면적이 다 올라오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면적은 직사각형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빨간 면적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 빨간 면적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면적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 곡선의 면적이 이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길이가 A죠. 등가응력 사각형의 길이 그리고 여기 폭이 0.85 FC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간단해졌죠. 이 곡선의 면적을 내는 게 아니라 저 빨간 직사각형의 면적을 내면은 저게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A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0.85 FCK는 정해져 있는 값이고 등가응력 사각형의 길이 A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베타1 C다. 베타1 C다. 그럼 이 베타1 값만 알면 중립축 길이에다가 베타1을 곱해서 등가항력 사각형의 길이 A를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휘트니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베타1은 어떻게 되게요? 첫 번째 FCK가 280kg/제곱센티미터. 아까 우리가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정할 때는 이 기준이 300이었는데 이 베타1 값을 구할 때는 기준이 280이 됩니다. 280 이하에서는 베타1 값이 무조건 0.85예요. 무조건 0.85. 그러니까 중립축 길이의 85%가 A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FCK가 280보다 큰 경우 280보다 큰 경우에는 베타가 식이 변하죠. 0.85에서 이렇게 FCK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0.85에서 0.00씩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값이 0.65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에 의해서 베타1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A도 바로 결정이 되게 되죠. 요거는 두 개 다 여러분 다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압축력 C는 이 길이가 2분의 A죠. 이 힘의 합력은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압축력의 이 직사각형의 반을 지나니까 이게 2분의 A가 되죠. 그리고 철근에 가해지는 인장력이 있죠. 그걸 T, 그걸 C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 저 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멘트는 C, T와 이 8길이로 결정이 되죠. 전체 길이가 D니까 2분의 A를 빼서 D-2분의 A가 되죠. 그 모멘트는 이거 우리가 통상 Z로 쓰죠. CG 또는 T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C가 뭐고 T가 뭔지만 알면 모멘트는 다 구해지는 게 되죠. 단철근 직사각형 보, 이렇게 인장부에만 철근이 배치된 우리가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모멘트는 CG 또는 TG로 구성이 되는데 C는 얼마냐? CG에서 모멘트를 구하면은 자, C는 얼마냐면 이 면적을 내야죠. 0.85 FCK하고 A 거기에다가 폭 B를 곱해주면 이러한 단면에 옆으로 봤을 때 이 사각형의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0.85 FCK AB 여기 C죠. 이게 C입니다.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게 D-2분의 A가 들어오죠. 이 모멘트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또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죠. TG. T라고 하는 거는 철근의 단면적에 철근의 응력 곱해주면 되니까 철근의 응력이 얼마냐? 철근의 단면적은 우리가 AS라고 쓰죠. 철근의 단면적 AS죠. 두 개 합쳐서. 철근의 단면적에 철근의 응력을 곱해주면 되는데 강도설계법에서는 콘크리트의 응력도 파괴 상태까지 봐주고 철근의 응력도 파괴 상태까지 봐주니까 FY가 오죠. 그래서 철근의 응력 AS 곱하기 항복 응력 FY 곱하기 Z D-2분의 A가 되죠. 그래서 공칙 모멘트죠. 공칙 모멘트. 공칙 모멘트라고 하면 단면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모멘트를 정의를 할 때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이걸 좀 많이 씁니다. 더 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AS FY D-2분의 A죠. AS는 문제에서 철근 양이 주어지는 거고 철근 단면적. FY도 FCK와 함께 재료의 물성치니까 주어지죠. D는 보의 유효 깊이고 A를 모르죠. A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베타1C로 표시가 되는 응력사각형의 길인데 이 A를 아직 모릅니다. 이 A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하죠. 0.85 FCK A, B는 우력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 C와 T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우력이 되죠. 짝힘 AS, F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아주 기본적인 식이죠. 여러분들 물론 이 식과 이 식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공식 모멘트 그리고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능력사각형의 길이 A 값을 구하는 식입니다. 이 두 식만 있으면은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거동을 거의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면 설계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면 설계는 일반적으로 설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면의 치수를 정하는 건데, 단면의 치수는 폭 B하고 유효 길이, 유효 깊이 D, 그리고 철근량 AS를 정하는 게 문제인데, AS를 얼마큼 만들 거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먼저 균형 단면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균형 단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죠. 뭐가 균형이 잡혔다는 얘기냐면, 콘크리트의 파괴는 이 상태가 파괴가 아니죠. 콘크리트는 응력을 FCK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응력이 FCK 도달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서 파괴가 일어나냐면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면 파괴가 일어나고, 철근의 파괴는 철근의 응력이 항복 응력이 FY에 도달하면 파괴가 일어나죠. 균형 단면이라고 하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됨과 동시에 철근도 파괴되는, 그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가 동시에 파괴되는, 이러한 단면을 균형 단면, 균형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근비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균형 철근비라고 하죠. 균형 철근비라고 하는 값을 구해서 요만큼의 철근비를 넣어주게 되면은, 철근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철근의 단면적을 콘크리트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철근비라고 하는데, 그 전체 콘크리트 단면에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B죠. 근데 이만큼의 철근을 넣어주게 되면은 콘크리트도 파괴가 됨과 동시에 철근도 동시에 파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철근보다 작은 철근을 넣어주게 되면, 균형 철근비보다 작은 철근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때만 요렇게 넣어주면 동시에 파괴가 일어나니까, 철근비가 균형 철근보다 작게 들어가면 철근 단면적이 부족하면 철근이 먼저 파괴가 일어나죠. 그리고 반대로 이 철근비보다 많은 철근을 넣어주게 되면 철근은 이제 괜찮고 콘크리트 쪽에서 파괴가 일어나죠. 그런 기준이 균형 철근비라고 하죠. 이때는 균형 단면에서 이제 이 균형 철근비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도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쓰는 비례식이, 여기가 콘크리트의 변형률, 여기가 철근의 변형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단면에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 이 변형률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가 D-C였죠. 그러니까 저 비례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자는 얘기죠. 이쪽에서 이 비례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죠. 여기가 C, 여기가 D-C죠. 자, 이거 변형률과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은 D-C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죠. 여기서 이 중립축 길이 C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입실론 C 플러스 입실론 S D가 되죠. 자, 저쪽으로 다시 칠판을 이동하겠습니다. 자, C라고 하는 놈이 입실론 C 플러스 입실론 S, D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균형 단면, 균형보에서의 중립축 길이에요. 그 균형보라고 하면은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이 벌써 0.003에 도달을 했죠. 동시에 콘크리트도 파괴됨과 동시에 철근이 동시에 파괴될 때를 우리가 균형보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중립축 길이에 들어가는 식에서 압축 변형률은 벌써 0.003에 도달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식은 0.003
0.003이 되고, 자, 입실론 S는 철근의 변형률인데, 철근의 변형률은 철근의 응력을 철근의 탄성계수로 나누면 되죠.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철근의 응력도 콘크리트가 벌써 파괴에 도달했기 때문에 철근의 응력도 항복 응력에 도달을 하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Fy 나누기 탄성계수 T. 자, 이 탄성계수, 철근의 탄성계수가 2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그거를 분자분모에 다 곱해주면 뭐가 되느냐? 6000 Fy T.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가 균형 상태일 때 중립축 길이를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아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균형 철근비는 유도가 안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도를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라지 C죠. 스몰 C는 중립축 길이고 라지 C는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의 크기죠. 0.85 FCK AB equal AS FY.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A라고 하는 놈은 0.85 FCK 베타 1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B. 자, 또 AS는 아까 철근비에서 정의를 했듯이 로 B D. 왜냐? 로라고 하는 게 AS 나누기 BD로 쓸 수 있으니까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균형 철근비. 균형 단면에서의 균형 철근비. FY입니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C는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은 베타 1에 6000 플러스 FY D equal D FY. D가 약분이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이 균형 철근비에 대한 식이니까 뭐 유도가 됐죠. FY 6000 플러스 FY. 이 식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의 균형 철근비라고 하는 게 구해졌죠. 뭐 우리가 모르는 값은 없습니다. 베타 1 뭐 다 구할 수 있었고, 다 여러분 다 배웠죠. FCK, FY 값 딱 주어지는 값이고, 그것만 알면은 균형 철근비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형 철근비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의 철근량을 넣게 되면, 이만큼의 철근량이라고 하면은 로스 오브 B라고 하는 게 AS 나누기 BD니까 여러분들이 철근량을 구한다 그러면은 AS는 로 B 곱하기 B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철근량을 넣게 되면은, 균형 철근비로 주어지는 이만큼의 철근량을 넣게 되면은 어떤 파괴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콘크리트와 동시에 철근도 파괴, 콘크리트와 파괴됨과 동시에 철근도 동시에 파괴되는 이러한 균형보의 철근비가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철근량을 넣으면은 무슨 파괴가 일어날까요? 결국에 동시에 파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동시에 파괴가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철근은 늘어나 버리죠. 근데 콘크리트는 늘어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취성 파괴에 거동했기 때문에 취성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균형 철근비를 구하고 이만큼의 철근을 넣으려고 구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이제 작게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냐? 최대한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균형 철근비를 구해서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철근비는 균형 철근비의 4분의 3배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니멈도 정해져 있죠.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느냐? 안 넣으면 안 되죠. 아예 안 넣으면 묵은 콘크리트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 둘 중에 큰 값을 쓰죠. 0.80 FCK FY. 이 중에 큰 값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넣어주는 철근량은 요 사이에 들어오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값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걸 정하려면 요 한계 값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철근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이 사이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철근량을 정해주는 거죠. 이걸 무슨 보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과소철근보. 과소철근보라고 하면은 철근이 적게 들어가 있는 보라는 거죠. 어떤 거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파괴가 되냐면 연성 파괴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조건 콘크리트에서는 연성 파괴를 일으켜야 됩니다. 철근이 먼저 항복이 돼서 철근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체적인 보의 거동이 급작스러운 파괴가 아닌 점차 파괴의 거동이 눈에 보이는 이런 연성 파괴가 돼야 되죠. 이런 파괴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얘기죠. 콘크리트는 급작스럽게 파괴가 되니까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되면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철근이 먼저 파괴하도록 만들어준 보, 그것을 연성 파괴, 이러한 보를 과소철근보라고 하는 겁니다.